네, 안녕하세요. 제가 학교에서 연수를 하고 있어서 네트워크 상황이 조금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연수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끊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발 인터넷이 무사히 50분간 잘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보라고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보라고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학교입니다. 민속촌 옆집에 있거든요. 네, 정보교사고요. 네, 제가 연수할 내용은 1단원 데이터 과학의 이해 파트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런 내용으로 연수를 준비했어요. 일단 데이터 과학의 이해라고 하는 이 1단원의 교육 과정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핵심 개념과 과정 기능을 주안으로 한 활동을 한번 교과서에서 살펴볼까 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가르치고 나서 평가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핵심 개념과 뭐 핵심 아이디어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그 과목을 배우고 난 다음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 과목을에서 이제 교과 학습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수 학습을 설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인데 새로운 과목 데이터 과학이 나타났으니 또 우리 정보 선생님들은 또 새롭게 공부해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뭔가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을 좀 드리기를 제가 바랍니다. 일단 교육과정 문서를 짠 열면 이렇게 1단원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 이 부분을 길잡이로 삼아서 이제 교과서를 분석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단원에서 기대하는 바는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좀 알기를 네, 바라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과학에 대한 이해는 어, 복잡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데이터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이 내용이 오래오래 계속 기억이 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데이터를 좀 활용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 이해로는 데이터 과학의 개념, 데이터 형태의 속성, 데이터 셋과 데이터 베이스라고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에 엄청 많은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냥 명사로 쓰다 보니까 저렇게 적은 거지. 이것들을 풀어 쓰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면 하염없이 많아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 수준에 맞게 저 개념을 명확하게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과학의 문제 해결 사례를 탐색하고 또 그 데이터의 형태와 속성을 파악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통합의 의미를 파악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가르칠 때도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를 결합하고 이런 작업을 보게 되는데 그러할 때 애들이 데이터 통합의 의미나 또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 파일을 이상하게 이제 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속성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되고 두 개의 데이터를 합치자라고 하면 공통되는 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결합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개념이 없는 아이들이니까 붙여볼래? 라고 하면 이 파일을 여기 아래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얘네들은 지금 데이터 베이스나 데이터 통합에 대한 개념이 없구나. 그럼 내가 이것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네.'라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1 단원에서 데이터 통합이라는 부분을 학생들이 이해하면 이제 이후 인공지능 기초나 또는 다른 데이터들을 어떤 결합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요렇게 '이상한 실수는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 태도 부분에서는 데이터 기반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면 돼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거요. 그다음에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가치가 있어.' 이런 거요. 그다음 데이터 과학을 통해서 진로 설계에 참여하는 이런 내용을 이제 1 단원에 서 학생들이 학습해야 되는 내용 요소가 됩니다. 그럼 이 내용 요소를 어떤 식으로 인제 교과서에서는 풀었을지 이제 궁금하시죠? 성취 기준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내용들이 이제 성취 기준으로 표현이 되는데 크게 4 개의 성취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4 개의 성취 기준에 대해서 성취 수준 A, B, C, D, E가 있겠죠. 수준별로 이제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평가할 때 A, B, C, D, E 중에 어떤 수준인지를 우리가 인제 체크하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성취 기준에 기반한 수업과 평가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데이터 과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뭐 의사결정에 적용한다.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구분하고 그 앞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 그 지식 이해 파트에서 데이터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것 같아요.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를 파악한다. 이 가치 태도죠. 그리고 데이터셋의 집합인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고 서로 다른 데이터셋의 데이터를 대 분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통합하는 것의 의미를 파악한다. 통합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통합하는 것의 의미를 파악한다예요. 그리고 데이터로 인한 사회 변화를 인식하고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사례를 분석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용어들이 바뀌긴 했지만 큰 맥락은 요런 식으로 첫 번째 챕터가 진행된다는 것이고 이제 모든 뭐 정보 과목에서와 같이 첫 번째 단원은 이제 뒤에 있는 실습들을 하기 위한 빌드업 단계잖아요. 개념들을 이해하고 뭐 사회의 영향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진로하고 관련성을 파악한 다음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요런 이야기들로 쭉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 너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이거 넘어가도 돼. 실습이 중요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챕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설이 또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어 두 번째에 대한 해설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성취 기준에 대한 해설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낯선 게 사실은 데이터셋,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학생들한테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면 또 너무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데이터 통합의 의미를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고 이게 뭔지 이해하고 통합하는 것의 의미를 파악한다 수준으로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면 1 단원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진하게 체크해 놓은 요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적용 시 고려 사항도 앞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고려해서 수업할 때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을 체크해 보아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뭐죠? 시마스에서 교과서 집필하면 교육과정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책받침 같은 걸 주거든요. 제가 그거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책받침을 계속 보면서 요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들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을 이제 다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이 어디에 녹아 들어가게 되냐면
단원에 시작할 때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학생들도 같이 "이런 것들을 이 단원에서는 배울 거야.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학습할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진로 과목을 탐색할 거야." 이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요 부분을 한번 학생들이랑 이제 이야기 나눠 보고 그다음에 단원이나 또는 소단원이나 또는 각 차시마다 나의 계획이 있는데 이게 저는 그냥 사실은 그전까지는 그냥 막 넘어갔거든요, 바쁘니까. 수업 시수도 짧고. 근데 시마스 교과서에는 나의 계획이라는 저 부분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어디 다른 연수를 가서 학습 주도성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실천 방안 이런 설명들을 막 듣는데 보다 보니까 학생이 주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학습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교사가 세운 목표, 그다음에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단원 설계 이런 것만 가지고 수업을 들어라, 뭘 하라고 하면 그게 주도성이 되겠냐. 아주 작지만 그래도 '내가 이 수업에서 무엇을 배울 거야.'라고 계획을 하나 세우는 것도 사실은 주도성을 이제 가질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이번 학기에 그 학습지 만들 때는 학습지에다가 나의 수업 목표는 뭔지 이렇게 한 줄 적으라고 막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막 엄청 중요하다고 주도성이 빌드업 되는 시간이라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한번 적으라고 하고 끝에 그냥 계획만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배운 다음에 나의 목표는 이거였는데 수업이 끝난 다음에 나는 뭘 할 수 있었고 다만 아쉬운 건 이거였어라고 이제 칸을 이렇게 비워 놓고 애들한테 쓰게 해 보게 하거든요.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요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이걸 해 봤을 때 너희는 어떠했니? 뭐 어떤 효과가 있었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의식의 흐름을 살펴보면 선생님이 준 거 말고 '나는 이거는 알아야지.' 수업 시간에 이 내용하고 상관없이 다른 거 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 보게 하면 어떨까? 교과서에도 이런 계획 표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써 보게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 보긴 했습니다. 제가 요거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몬스 교과서는 5년 동안 만들 때 참여했고 5년 동안 이제 가르치면서 보다 보면 또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네. 여기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이제 질문들로 두 개의 중단원이 요렇게 시작이 되고요. 소단원이군요. 예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거 즉 "데이터 과학이 뭐냐? 데이터 과학이 왜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 그 회의할 때요. 요런 논의를 했었거든요. 데이터 분석을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못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사례를 좀 이야기해 주는 게 어떻겠냐, 요런 식의 회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랫동안 교육을 계획할 때, 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방침을 만들 때 중요한 그 데이터가 되었던 마시멜로 실험 이야기를 예 단원의 도입부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이 이야기들은 워낙 유명하니까 들어봤을 거예요. "자기 통제력이 강한 학생이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잘 참고 인내하게 양육해야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고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수업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핵심 개념 이제 단어들을 쭉 나열해 보았더니 이런 것들을 이 1 단원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고 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과서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려 볼게요.
네, 일단 요런 단어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예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 과학이 뭐냐 이거부터 이제 설명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이제 데이터 과학이 뭐야, 뭐 그 인공지능이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부터 해야 하는데요. 저는 데이터 과학을 정보 쪽에서 이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과학이라고 되어 있으니 과학의 측면에서 데이터 과학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좀 보는 건 어떨까. 그러면 융합적인 이제 영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과학도 분명히 과학적인 건데 과학 선생님은 전혀 모르시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에서도 사실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자꾸 거기서 머물러 있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서인지 그 밖으로 확장하는 것을 잘 하지 않고 이게 단절된 어떤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학의 범주에서 데이터를 바라보고 '좀 과학 이야기로 시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과학과 데이터들을 쭉 살펴보았더니 우리가 선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오는 그 2 세기 동안에 데이터가 아주 큰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케플러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스승인 티코 브라헤가 남긴 엄청나게 많은 천체 과학 측정해 놓았던 데이터 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지구과학 쌤께 여쭤봤더니 엄청 막 열변을 하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성 운동의 법칙을 케플러가 정립하는데 이 브라헤가 남긴 데이터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다. 이 사람이 뭐 육안으로 막 측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측정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를 이제 말하면서 이제 과학의 영역에서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설명을 해 보면 어떨까 생각했고요. 이 데이터 과학이라는 건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이제 '과학적인 방법이 뭐야?' 이렇게 인제 또 갈 거잖아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국엔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 이 과학이 이제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식도 얻지만 어떤 통찰, 예. 문제 해결 아이디어라든지 뭐 이런 통찰을 얻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학문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과학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변화되었는지를 같이 이야기해 보면 자연스럽게 데이터 과학이 과학의 어떤 분야로 그러면서 컴퓨터랑 융합된 형태로 이렇게 왔다라고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1 패러다임, 2 패러다임 이게 되게 낯설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 뭐 출처를 밝혀라 해 가지고 어디 출처를 적어 놓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4 패러다임으로 데이터 중심의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패러다임이 떠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제 교과서에 한번 담아 봤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본은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스마스 교과서에는 요렇게 영어로 쓸 수는 없으니까 요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만 안다고 또는 그 컴퓨팅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만 잘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분야의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수학과 통계에 대한 어떤 영역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IT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여러 영역이 융합된 형태이다. 요런 식의 어떤 이해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한 영역에만 국한된 건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유의미한 지식과 통찰은 뭐 예시가 다른 데서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는 이런 건데 지식은 이러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이제 역할을 한다. 이런 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라고 하지. 이러면서 이제 너희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인제 넣어 놓은 내용이고요. 그럼 데이터가 뭐냐?
데이터를 제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뭐 '데이터를 내가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요. 데이터는 관찰과 측정을 통해서 얻은 실질적인 값이라고, 예, 데이터라고 했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데이터와 정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자료와 정보 이렇게 할 때 그 자료도 데이터라고 썼던 것 같은데 실질적인 값이고 이제 그 값들이라는 것은 디지털 매체에 기록한 것도 맞지만 사실은 수작업으로 적은 것도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종이에 적은 것도 데이터고 사실은 이런 사실 자체를 어떠한 형태를 빌어서 표현한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다. 이게 사실은 사진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이거든요. 급식을 먹는 장면, 급식을 이 나오는 현상, 현실 뭐 이런 건데 현실을 담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사실이라고 썼고 그걸 이제 기록한 게 데이터다. 낱낱의 사실들이 쭉 존재하고 있는 것을 데이터라고 하지 않고 어딘가에 종이나 어딘가에다가 기록을 한 그런 형태가 데이터이고 그러면 그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쭉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형태도 사실은 다른 데서는 정형 데이터부터 설명하는데 비정형 데이터부터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사진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비정형 데이터가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잘 처리하기 위해서 정형 데이터화하기 때문에 순서로 이야기하자면 비정형이 먼저 있었고 그다음 그거를 가지고 정형화했어 라고 장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책에도 반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급식 사진을 이야기한 이유는 제가 근무하는 우리 보라고 아이들 이나 그전에 근무했던 학교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급식에, 저도 그렇습니다. 급식에 제일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급식 이야기하면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지. 그러니까 이 사진들을 보고 어떤 재료가 사용되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근데 우리 이제 학생들 고기 좋아하니까 고기가 매일매일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맞나? 아니면 우리 학교는 고기 중에 나는 소를 좋아하는데 닭이 제일 많이 나와.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진짜 닭이 많이 나오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면 이거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규칙에 따라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고 또는 고기 관점에서 요런 식으로도 정리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예, 학생들한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형태의 예시를 넣어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도 만약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정형화하는 과정이 임베딩 하잖아요. 그래서 정형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이때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네, 자꾸 그 이미지를 막 그리고 AI 같은 애들이 막 그림을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자꾸 그 기술을 의인화해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전부 다 정형화된 어떤 그 알고리즘이나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그 과정들을 거쳐서 그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 과학이니까 그런 것들도 학생들이 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속성이나 그다음에 데이터의 형태 이런 이야기들은 인공지능 기초에서도 또는 정보 교과서의 데이터 단원에서도 다 잘 다루어지는 내용이라서 예, 선생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들이 약하냐면요. 학생들이 자꾸 이렇게 표현되어진 이걸 보고 얘는 수치형 데이터야, 얘는 범주형 데이터야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을 숫자로 하면 수치형 데이터야. 그래서 뭐 분석을 할 때 회귀 분석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 표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다. 아까 우리 데이터 그 벤 다이어그램 할 때도 이 데이터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값들이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인데도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서 범주형 데이터가 될 수 있고, 이제 데이터 과학이니까 이제 이산형이나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근데 꼭 이거를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수준을 보시고, 왜냐하면 이거는 더 깊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것은, 표현하는 그 형태에 따라서 네, 데이터의 형태가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네, 지도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이 훨씬 더 데이터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또는 어떤 절차를 밟을 때 어, 좀 이해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사실 이거 쓸 때는 세상에 없는 데이터 형태의 속성을 써볼게요. 뭐 이랬는데 사실은 별것 없죠. 그래도 이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데이터 셋은 이제 분석이나 처리 목적으로 구성된 데이터들의 모음이잖아요. 세트니까, 셋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정약용이 이렇게 기록한,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그 연도마다, 같은 연도에 네, A 고울, B 고울 이렇게 막 적어놨던 거를 이제 표에 맞게 이제 어떤 정리를, 표 형태로 정리를 하면서 이 파일은, 이 데이터는 A 고울, 뒤에 있는 건 B 고울, C, D, E 고울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도 데이터셋이고 이 고울마다 있는 데이터셋을 조금 더 구조화된 형태로 정리한 것도 데이터셋이야. 그래서 모아서 이 데이터를 이제 집합으로 만드는 형태가 데이터셋인데 이 데이터셋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이 많아지니까 이제 더 이상 수작업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고 전기적으로, 전자적으로, 처리를 해야 할 때, 그때 이제 구성된 조직화된 모임을 데이터베이스라고 DB라고 하지, 이렇게 이제, 사실 여기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셋은 개념을 아는 것으로 되어 있고, 데이터를 통합하는 걸 이제 실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셋과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이제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주면서 이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셋은 그냥 데이터의 집합인데 데이터베이스는 컴퓨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의 집합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 뭐 결합이 되기도 하고, 서로 갱신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요 내용이 사실은 지금까지 없던 내용이라서 제가 뒤에 장 교수님한테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게 되고, 데이터셋이 여러 개 모여서 그리고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은행 이야기를 예, 예금 데이터베이스, 대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예시를 넣어 놨거든요.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예금 계좌의 주인도 와야 되지만 은행 담당 직원도 이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인터넷 뱅킹 할 때도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ATM기도 접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이 학생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막 구체적인 내용까지 안 알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필요할까? 이런 설명들이 있으니까 그거 같이 이야기하면서 네,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핵심 개념들 한번 봤거든요. 데이터 형태, 속성, 데이터 속성의 형태, 데이터 셋,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예. 근데 첫 번째 단원에 데이터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괜찮지만 학생들은 어쩌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오라고 학생들이 저한테 맨날 너무 어려워요.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낯선 거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네, 어찌되었던 간에
이 개념들이 1단원에서 학생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좀 많은 것 같긴 하지만 또 보다 보면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수업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맑게 해봅니다. 그럼 저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과정 기능을 익히게 되겠죠, 학생들이. 그래서 데이터 과학의 문제 해결 사례를 탐색하는 그런 과정 기능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 해결 사례를 보고 여기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학생들이 조금 더 능동적인 형태의 학생들이라면 좀 이렇게 사례를 좀 가지고 와볼래? 그리고 패들렛 같은 데 쫙 모아놓고,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한번 뭐 댓글로 적어보자 이러면서도 이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론적인 내용만 하다 보면, 어, 진짜 정말 다 자거든요, 저희 학교 애들은. 그래서 절대로 20분 이상 설명 안 하고, 그 지식 파트, 제가 설명해야 될 거는 정말 빠르게 이야기하고, 과정 기능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막 이야기를 다시 데이터 과학은 이거였잖아. 이렇게 계속 다시 반복하면서 세뇌시키려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문제 해결 사례 탐색할 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뭐 계별 맞춤형 학습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니까요. 학생들한테 이런 거 조사해봐 이러면은 건강식단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물건 사는 거나 음악 추천이나 뭐 이런 식의 일들을 뭐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결 사례를 탐색할 때 어떤 목적으로 데이터 과학이 이용되어지는지를 관점에서 그 사례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아도 좋을 것 같았어요. 데이터 과학의 주요 활용 목적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과학,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진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측을 할 수도 있고 네, 처방을 할 수도 있죠. 이건 뭐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도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데이터 과학도 이런 식으로 이 관점에서 데이터 과학의 문제 해결 사례를 탐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교과서 20페이지에다가 이렇게 한 페이지 쭉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를 계속 조사하고 발표해보는 그런 과정이 1단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아까 그 사례들을, 네. 그리고 활용된 데이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이렇게 설명해 보자. 아까 말했던 그 4가지 범주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문제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너무 바쁘면 사실 의사결정이 무엇인지 조사해 보자. 요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의사결정 사례를 다 준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어떤 데이터가 활용되었지? 라고 이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었지? 라고 간단하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 1단원부터 진을 빼면 애들이 질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저도 이제 데이터 과학은 내년에 딱 한 반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1학기 때 30명을 대상으로 할 건데 벌써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시험은 보나요? 뭐 등급은 어떤가요? 이런 이야기 하던데 예, 잘해주려고요. 제가 데이터 과학 30명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잘해줄 계획입니다. 네, 일단 정형 데이터, 비정 데이터 형태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어떤 아이들이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하고 그다음 속성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 여기서 속성의 형태가 뭐냐, 뭐 범주형에서 명목형이야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고 학생들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범주형, 수치형 이런 정도만 체크할 수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 성취 수준에 그냥 형태를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지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진 않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생들의 수준을 보고 충분히 이렇게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통합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막 밑으로 붙인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밑으로 막 학생들이 이거 두 개 결합해봐. 그러면 밑에다가 배우 아이디부터 해서 주르륵 이렇게 붙여버리거든요. 예, 그렇게 통합하면 안 된다는 걸 반드시 예, 알려주고, 그리고 이 부분도 실습도 해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습도 해보라고 지금 그 교육과정 교육과정 해설인가 설명인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두 데이터셋을 통합해보는 것을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시를 딱 보면 잠깐만 우리 아이들은 엑셀도 안 사용해봤고 잠깐 함수의 개념부터 설명해야 하나? 그럼 이걸 뭐부터 어디까지 한 5시간 설명해야지 실습을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학생들은 그냥 이거가 있는데 이걸 한번 해볼까? 이렇게 경험적인 측면에서 해보아도 충분히 괜찮았어요. 요즘에 제가 뭐 하더라? 한글 암호화 하는 거 이런 거 암호화 지금 단원 수업하고 있어서 그런 거 실습을 하고 있는데 뭐 한글 프로그램 사용법 같은 거 설명 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 한번 해보고 이런 게 암호화야. 암호화를 하고 났더니 뭐 어땠지? 뭐 공개키, 비밀키, 뭐 양방향, 쌍방향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스프레드 시트 함수를 익히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두 개의 데이터셋을 통합할 때 중복되는 데이터 속성을 활용해서 하나의 데이터를 이렇게 네, 통합하게 되는 거라는 것만 이해해도 이 부분에 네, 성취 수준은 도달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선생님도 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함수 같은 걸 명령어를 사용해서 엑셀에서 프로그래밍 같은 걸 할 수 있네? 라고 깨달아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함수들은 찾아보면 되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 별로 없죠.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로 인한 사회 변화, 직업 변화 이런 것들을 인식하기 이런 활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의 한 페이지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진로를 제가 쓰다 말았는데 진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각 단원의 끝에 페이지에 특정 직업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직업들을 쭉 넣어놨어요. 데이터 과학이 그래 여기저기에 다 사용되어진다고 하는데 도대체 여러 직업의 사람들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인터뷰나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단어는 실감미디어공학연구원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나옵니다. 화면에다가 넣고 싶었는데 생각이 몸이 생각을 못 따라가요. 요즘에는. 네, 이런 식의 페이지가 매 챕터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직업에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 직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건 1챕터인데 2챕터 끝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이 직업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들을 한 번에 다 보고 지나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냥 살짝 해봤어요. 왜냐면 1단원에서 진로나 이런 이야기들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왜 저 못 찾죠? 네, 여기, 요렇게 생긴 페이지. 자, 아닌데. 이거군요. 네. 의료 분야에 보면 데이터 과학자가 있어. 라고 하면서, 네, 데이터 과학자. 의료와 관계된 뭐 데이터 과학자.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인터뷰들을 이게 실제 사람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진로를 가진 학생들이 사실은 데이터 과학을 공부하면 좋죠. 예, 저도 이제 그렇게 막 홍보를 했는데, 이제 교육과정 세트에서, 예, 과학, 사회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이제 안 되었는데, 여튼.
그렇게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면 이제 평가를 설계해야 하잖아요. 그럼 평가를 설계할 때 선생님들은 성취 기준과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을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에서 사실은 평가 요소를 가지고 와야 하죠. 만약에 01-01 첫 번째에서 평가 요소를 내가 어떤 부분을 평가해야지 학생들이 데이터 과학 개념도 이해했고 의사결정 상황에 적용하는 것들을 체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개념 이해하는 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사례 여기엔 없는데요. 문제 해결 사례가 성취 수준에는 여기 있구나. 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양하게 탐색하여 그러니까 탐색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도 인식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를 지필평가로 할 건지 수행평가로 할 건지 선생님들께서 이제 결정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수행으로 할 건가? 이건 지필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형태와 속성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형태와 속성의 개념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 구분하고 또 속성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잠재적 가치 인식하기 이런 것도 딱 보는 순간 지필평가 내기가 너무 좋네요. 수행 100% 하려고 했는데 어떡하지? 지필평가 해야 되겠 것 같은데요. 그리고 01-03 여기에서 데이터 셋과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설명하고 하기 이런 요소들을 선정할 수 있고 데이터 통합의 의미와 필요성 이해하기 이런 것도 지필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가볍고 쉽게 수행평가하기에 좋지 않을까 그냥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세특도 써야 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데이터로 인한 사회 변화 탐색하기, 그 다음에 직업 관련된 데이터 기반 사례도 탐색하고 진로 설계하기 이런 것들을 평가 요소로 한번 뽑아보고 수행평가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그냥 가볍게 지금 아직 수업을 할 게 아니라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아직 6개월이 남았으니까, 6개월 안 남았나? 6개월이 남았으니까 좀 더 차근차근 디테일 있게 계획을 해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했고, 그러면 수행평가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이런 식으로 사회 변화를 제시하시오. 진로와 관련된 사례를 또 설명하고, 본인의 진로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서술해라. 이런 식의 수행평가 문제를 내볼 수 있지 않을까. 1단원이라서 막 무겁고 힘들게 하면 아이들이 지치고 힘드니까 이제 가볍게 이런 수행평가 하나 하고, 그다음 뒤에 사실 실습이랑 막 이런 게 잔뜩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면 저는 이제 채점 기준도 이렇게 A, B, C, D 수준으로 생각해서 이게 뭐 이렇게 못하네요. 네, 불명확하게인데. 네, 잘못 썼네요. 이거 고쳐야 되겠네. 못합니다. 불명확하게 제시함. 이렇게 해서 평가 기준도, 채점 기준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참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논술형 평가 그 채점 기준 작성해 갔더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면 음, 안 된다고 다시 쓰라고 이제 이야기하긴 했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썼지만 예시 답안을 보다 보면 사회 변화를 2가지 이상 제시하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이런 예시 답안을 쓰기를 바래요, 저는. 그러면 분야가 명확하게 나와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는 이런 식의 어떤 예시들을 넣는 걸 구체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위에다가 아까 여기에다가 사례는 그 분야 이렇게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라는 단어에다가 뭐 사례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인 뭐 작동 과정에 대한 설명을 넣어서 어떤 서비스인지에 대한 명칭을 넣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야말로 구체적으로 써야 되겠네요. 수행 수준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GPT 같은 생성형 AI도 많이 쓰지만 채점을 하는 그 인공지능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점 기준을 잘 만들어 놓고 학생들 데이터를 집어넣으니까 채점도 잘해 주더라고요. 제가 이런 수행평가를 그 클리포로 돌려가지고 채점시켜 봤는데 너무 잘해서 제가 검토만 하니까 빨리 채점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만약에 어떤 문제를 내시면 제가 이거 좋은 예시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시 답안을 한번 적어 보시고 이 답안에 기반해서 여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그런 AI를 활용한 채점도 가능하고 좀 정확하게 잘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내고 예시 답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이제 추천을 드려봐요. 네, 제가 50분까지 하는 거거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2분 남았는데. 네, 1분 남았네요. 자, 혹시 제가 엄청 빠르게 이야기했는데 어, 저는 이런 거 하면 굉장히 버벅거리고 해서, 예. 어찌되었던 간에 아직 저도 가르쳐 보진 않았고, 네. 그, 네. 그 수행평가 할 때 팀 프로젝트를 지금은 안 하는데 데이터 과학을 할 때는 팀 프로젝트도 해볼까 해요. 네, 저는 데이터 과학이 선택 과목입니다. 이거 2022 개정교육과정이니까 2학년 1학기 때 저는 선택이거든요. 내년 1학기에 학생들이 선택해서 듣게 될 과목이에요. 근데 이제 어디다 편제해놨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평가 AI는 클리포를 썼어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언제 채점 어떻게 해주는지 지금 엄청 많이 제가 홍보하고 있거든요. 아니, 거기서 뭐 받은 건 아니고요. 그냥 해봤더니 너무 좋아서. 작년에 9반 수행평가 할 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4반이어가지고 아주, 네, 안타깝습니다. 혹시 9반 평가해야 되시는 분이면, 예, 사용해 보시기를. 네, 아니요. 이건 수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능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뭐죠? 비문학 지문에는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아이들한테 강조하죠. 요즘엔 AI, 데이터가 이런 게 대세인데, 네, 이게 세트용? 그렇죠.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나면 특기사항이 잘 기록이 되겠죠. 맞습니다. 데이터 과학도 5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성취도 네, 5단계입니다. 그 별 붙어 있다고 하는데 사탐, 과탐, 융합 선택 과목을 제외하고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과목이 어, 네, 5등급 상대평가의 성취도,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병행되는 형태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52분인데요. 네, 쉬셔야 되지 않으신가요? 네. 8시에 장병철 교수님의 강의가 사실은 좀 더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예, 잘 들으시길 예, 바랍니다. 저도 들으려고 합니다. 장 교수님의 연수는 항상 옳거든요. 예, 왜냐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좀 전에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장병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 그 시마스 데이터 과학 교과서 3장 데이터 모델링과 평가 부분입니다. 앞서 서미란 선생님께서 너무나 아주 차분히 그리고 아주 자세히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그 뭐랄까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요.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 중에 그 활용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로 어떻게 내용을 구성하고 또는 수업에 적용할까 보다 지금 그 교과서의 내용 부분,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링과 평가 부분에 있어 내용 부분에 대한 얘기를 차분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챕터는 훨씬 더 이 내용을 잘 아시고 자세히 분석하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더 좋으실 텐데요. 오늘 일정상 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지훈 선생님이 이 부분이 훨씬 더 내용을 잘 아시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박지훈 선생님 스타일로 차분하고 조용히 그 말투도 좀 흉내를 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런 건 잘 못해서 차분하고 조용히 지식 내용을 전달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음, 시마스 교과서, 교육과정이 그러니까 사실은 교과서 부분마다 교과서를 개발하는 업체마다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교육과정에 따라서 단원 3, 즉 3단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즉 제목은 데이터 모델링과 평가입니다. 보통 어떤 책에는, 책에 따라서는 좀 다르긴 한데요. 모델링이라고 하는 데만, 즉 모델링이라는 용어만 쓰는 데도 있고요. 저희처럼 굳이 앞에 붙여서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즉 어떤 내용을 알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그 수집된 데이터를 수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즉 수학적인 체계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수학적 함수나 또는 수학적 형태로 구성하는 것을 보고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세한 정의 내용은 책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데이터 모델링 단어는 크게 쪼개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귀 분석을 얘기하는, 즉 데이터 모델이 무엇이고 회귀 분석이 무엇이냐라는 내용과요. 두 번째는 군집 분석과 연관 분석이라는 내용을 두 가지로 쪼개져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선생님들께 좀 학교에서 이 교재를 가지고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실 때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게 이 교과서가 데이터 과학이잖아요. 인공지능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는 데이터 모델 방법인 회귀 분석과 연관 분석은 통계학에서 접근하는 방식의 회귀 분석과 연관 분석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공지능, 딥러닝에서 얘기하는 회귀 분석과 또는 딥러닝에서 제시하는 회귀 분석 모델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데이터 과학은 머신러닝 계열에서 얘기하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보다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인공지능 모델에 좀 더 가까운 성향을 가진다라는 걸 미리 아시고 들어가시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데이터 모델의 회귀 분석의 내용을 통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학습 목표 이런 것들은 제가 빠른 속도로 넘어가도록 하죠. 데이터 모델에서는 데이터 모델의 개념을 아는 것과 데이터 분석에 활용한 도구를 탐색하는 내용을 가지는 거고요. 데이터 모델은 여기에서 정의를 냈습니다. 데이터를 이해하고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이나 기술 자체를 데이터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수학적 방법을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또는 그 분석을 해서 정보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수학적 방법을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델에 의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절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모델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분석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재,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는 이 3단원에서 얘기하는 모델을 다른 머신러닝 모델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도 그렇게 담았는데요. 여기서 언급하는 모델은 이미 여기 인공지능 기초나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등의 교과서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셨던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이 교과서에서는 그런 많은 모델을 다 얘기하지는 않고요. 회귀 모델, 즉 회귀 분석과 군집 분석 그리고 연관 분석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 기초 같은 과목을 이미 하셨던 선생님들을 위해서 조금 거기에 있는 내용을 사족을 붙이면 지금 스크린에 보일 텐데,
교육 과정에 있는 데이터 모델 세 가지 중에 회귀 분석은 보통 우리가 어느 범주에 넣죠? 많이들 기억나세요? 네, 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델을 데이터를 관점으로 쪼개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도, 비지도, 강화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질 텐데 보통 강화 학습은 많이 빼고 지도 비지도만 나눠서 얘기를 해보죠. 그럼 회귀 분석은 그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네, 지도 학습 쪽에 들어가고요. 네, 어, 네, 무섭군요. 제가 오늘은 선물을 드린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어디에 들어가죠? 질문만 했는데 제가 이런 연수를 하면 선물을 자주 드려서 답을 해주시죠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김효정 선생님께서 답을 해주시네요. 어쩔 수가 없겠네요. 김효정 선생님, 여기 그 지원팀에서 아마 선물 하나 드릴 겁니다. 연락처 알려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희 멤버 중에 하나인 박지훈 선생님 스타일대로 해서 제가 조용하게 하고 있는데 선물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학습이고요. 군집이랑 연관은 어디에 들어가죠? 네, 비지도 학습에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박원주 선생님. 지도랑 비지도 두 개가 있는데 얘가 지도면 얘 두 개는 여기 들어가겠죠. 네, 선물은 못 드리고요. 죄송하고요. 네. 자, 그렇게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저희 교과서에는 크게 강조하고 있지 않지만은요. 여기 지표라는 말 때문입니다. 보통 회귀 분석은 지도 학습이니까 성능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다른 많은 책에 오늘 있어빌리티를 좀 높여보죠. 다른 많은 책에 군집 분석과 연관 분석을 얘기하면서 실리엣 계수가 성능 지표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시면 사실 안 되세요. 군집 분석은 성능 지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예전역에 그쵸. 타겟을 가진 지도 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타겟을 맞추라는 성능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집 분석에 여기 저희가 성능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이유는 얘는 성능 지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학적으로 그럴싸하게 군집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계수가 실루엣 계수지 이 그룹핑된 계수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얼마나 잘 무언가를 하는지를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능지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교과서로 먼저 교재 연구를 하실 때 얘네는 성능지표, 비지도 학습 계열은 성능지표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꼭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회귀 분석은 보통 성능은 아니지만 여기에 mean square error를 회귀 분석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의 방법으로 사용하죠. 하나, 혹시 이거 두 번째 퀴즈를 벌써 써볼까요? 혹시 선생님들이 잘 듣고 계시나 여쭤볼게요. 회귀 분석의 성능 지표는 그럼 뭘 사용하죠? 기억나세요? 오늘 얘가 말을 안 듣네요. 네. 이예빈 선생님, 정확도 아주 나이스한 답변이셨는데 정확도는 회귀가 아니고 분류 모델일 때 정확도라고 하죠. accuracy. 네, 김혜영 선생님이 먼저 맞추셨습니다. 보통 결정계수, R2라고 얘기하면 쓸 수는 R2라고 쓸 수밖에 없지만 R2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업서빌리티가 높아지는 R 스퀘어. 얘가 실제 성능 지표고요. 평균 재고 오차는 모델을 계산하기에 필요한 얼마나 오차가 나는지를 계산하는 값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아시고 교재 연구하실 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회귀 군집 연관 분석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한 40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각각 한 15분 정도씩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10분, 12분 정도 가보도록 하죠. 데이터 모델이란 방금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데이터 모델을 회귀도 배우고 연관 분석도 배우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군집 분석도 배우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해결하려는 문제 상황에 따라서 해당 맞는, 즉 그 상황에 맞는 데이터 모델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보면 데이터 분석 도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재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즘 노코딩
또 자료들 되게 많죠. 뭐 코답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중학교에. 다만 이제 고등학교 데이터 과학이니까요. 고등학교 내 노코딩 도구로는 오렌지 3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요즘 오렌지 3가 굉장히 빨리 이렇게 업데이트도 많이 되고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오렌지 3의 위젯을 만들어서 개인이 제공을 하고 있고 해서 오렌지 3가 노코딩 도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코딩 도구들 중에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뭐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스프레드시트의 기능이 좋기 때문에 저는 오렌지 3가 불편하시다면 그냥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코딩 도구 중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R과 파이썬 같은 것들입니다. 참고로 있어빌리티 좀 더 높여보시죠. 최은경 선생님 감사하고요. 코딩 도구 중에서 굳이 누가 물으신다면 R과 파이썬 중에 어느 걸 더 많이 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파이썬이 R보다 더 많이 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는 못 하겠어요. 네, 최승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둘 다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사회과학자나 인문계열의 학자들은 R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럼 R과 파이썬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통계적 접근을 해서 내가 만든 모델이 어떤 원인과 이유를 가지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지를 파악을 하는 게 목적이라면, 즉,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유를 알고 싶다면 당연히 R을 굉장히 추천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통계 베이스로 접근하신다면 R을 더 추천하고요. 그게 아니고 프로그래밍 스킬도 익히고 저희가 얘기하는 프로그래밍 스킬이란 뭔가 로직을 표현하는 그런 스킬도 익히면서 동시에 머신러닝 모델, 예측을 중점으로 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파이썬을 훨씬 더 많이 권고를 하죠. 어느 쪽을 사용하시든 관계없지만 저희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것을 저희 교재에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즘 많이 파이썬, R보다는 파이썬을 고등학교에서는 많이 사용하셔서 그렇게 적용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평균 제곱 오차, 즉 mean squared error를 그림으로 좀 그려놓은 거죠. 회귀 분석이 얼마나 지금 오차를 줄여가면서 잘 학습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mean squared error죠. 구하는 방법은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예측하는 모델, 즉 예측용 모델이 이렇게 수학적으로 직선 형태로 만들어졌다면 이 직선이 예측하는 값들인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고 요만큼씩 오차가 날 거 아닌가요? 요 오차의 제곱의 합의 평균을 구해 놓은 게 평균 제곱 오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진 거겠죠. 실제 값과 내가 예측한 예측값의 차이를 제곱을 해서 그게 여기에 있는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개 정도가 있다면 총 n개가 있을 거고 그 n개의 값을 다 더해서 평균을 낼 거니까 여기에 n이 1부터 총 몇 개가 있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n개가 있을 거고 그걸 n분의 1 한 값이 mean squared error라고 해서 여기에 평균 냈으니까 mean, 제곱했으니까 squared, 그리고 여기에 오차를 구했으니까 error. 이렇게 구해지는 값이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이 현재 얼마만큼 틀려지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지금 한 몇 명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180여 분 계시나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관련 교과서, 데이터과학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교과서에서 민스퀘어 에러를 얘기하면서 수없이 많은 책들이 저것이 회귀 모델의 성능 지표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엄격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죠. 쟤는 성능 지표가 아닙니다. 회귀 모델의 기본적인 가장 많이 쓰는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성능 지표는 R 스퀘어 결정 계수라는 녀석이고요. 쟤는 얼마나 틀렸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지 성능 지표는 아니에요. 저게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니 얼마나 틀렸는지가 바로 그 녀석이 얼마나 잘 맞추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그게 아닌 게요.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요. 수능 시험을 봤는데, 그 400점 만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수능 시험을 38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성능이라는 건 잘했다, 못했다, 잘 맞추고 있다, 못 맞추고 있다를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380점 맞았어. 잘한 걸까요? 통상 우리가 정말 그게 수능이라면 그런 대로 잘했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가정을 해보면 제가 380점을 맞았을 때 그게 평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380점 이상을 다 맞았다면 제가 꼴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점에서 20점 틀렸다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이지, 저기에 있는 평균 재고 오차는 내가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다를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회귀 모델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지금 얘가 얼마나 잘 맞추고 있는지, 즉 얼마나 틀리고 있는지를 계산하는 지표가 MSE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외에 다른 지표들을 저희가 조금, 예, 설명을 했어요. 왜 설명했냐면 인공지능 기초를 먼저 수업을 하시고 이 데이터 분석을 적용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꽤 계셔서요. 야, 아까 언어 선생님처럼 야, 회귀 모델의 성능 지표 중에 정확도라는 게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정확도는 회귀 모델의 성능 지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맞냐, 그르냐, 개냐, 고양이냐, 너구리냐, 이런 이산적 확률을 예측하는 모델, 그러니까 분류 모델에서 나타내는 분류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게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 정확도 얘기죠. accuracy죠. 그러니까 accuracy는 분류 모델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이지 회귀 모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데이터과학, 설명하고 있는 데이터과학에서는 분류 모델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회귀 모델에 대한 언급을 데이터과학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빨리 나가볼게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군집 분석에서는 군집 분석을 평가하는 지표로, 성능 평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군집 분석에서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실리엣 계수인데요. 실리엣 계수는 조금 이따가 수식이 나올 거예요. 그거 잠깐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군집을 얼마나 잘 모으고 있느냐를 수학적으로 측정한 값이에요.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군집을 모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지도 학습 모델에서는 얼마나 정확하게 모았는지는 평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타겟이 없잖아요. 원래 이 데이터는 A 그룹에 속했고 B 데이터는 2번 그룹에 속했고 다시 갈게요. 제가 그룹명이네. 1번 데이터는 A 그룹에 속했고 2번 그룹은 B 그룹에 속했고 3번 데이터는 C 그룹에 속했다라는 정보가 원래 없어요. 그냥 피처들만 있잖아요. 데이터를 설명하는 피처들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피처들을 가지고 그룹을 나눠보라고 한 거기 때문에, 맞다, 그룹이 잘못 모였다, 그룹이 옳게 모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뭐는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그룹이 얼마나 타이트하게 모였는지를 평가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1번이 오히려 2번에 가까운, B그룹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실루엣 계수가 얘를 B로 분류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값을 가지게 돼요. 그렇지만 사실은 원래 얘가 지금 피처가 B그룹에 가깝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원래 분류 자체가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라면, 즉 지도학습 데이터라면 A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도를 얘기를 못 한다고요. 그냥 얼마나 그들끼리 잘 옹기종기 잘 모여 있는지를, 그렇게 제대로 모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군집 분석의 실루엣 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관 분석은 어떤 내용을 주로 이게 제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기보다 우리가 측정할 때 사용하는지 하면 지지도랑 신뢰도 그리고 향상도라는 세 가지 용어를 써서 우리가 연관 분석이 지금 옳게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이 세 가지 값을 이용합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설명은 다 했어요. 다시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죠. 자, 3단원에서는 데이터 모델링, 즉 모델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모델은 세 가지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건 지도학습 그룹에 속할 수 있는, 그렇죠, 회귀 분석이랑, 그리고 비지도학습에 속하는 두 개 중에 군집 분석 그리고 연관 분석,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 각각 모델을 만들 때에
어떤 수학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잘 군집을 만들고 잘 연관 분석을 하고 또는 회귀 모델을 잘 만들지는 방금 말씀드린 MSE, mean square라 그리고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실루엣 계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드는 데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서 알아보죠. 시간 관계상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수식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가볍게 터치하면 나머지 시간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회계 분석부터 들어가죠. 자, 여기서 있어빌리티를 높일게요. 저희 고등학교 교과서 데이터 과학에서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선형 회귀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이터로부터 회귀 모델을 만들 때에 그 모델은 직선의 형태, 여기서 이건 좀 어폐가 있는 말인데 직선은 아니죠. 보통 초평면이라는 말을 쓰는데 쉽게 비유하면 직선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여기서 곡선, 구부러진 게 여러 개가 있거나 아니면 한 개 이상의 구부러짐이 있는 비직선 형태의 모델을 쓰지 않고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선 형태의 회귀 분석만 얘기한다라고 꼭 기억해 놓으시고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여기가 있네요. 교육과정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회귀 분석을 얘기를 하는데 꼭 이거를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통계적 회귀 모델과 기계학습에서의 회귀 모델이 얼마나 다른지를 학생이 구별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교육과정의 네, 성취 기준에 있었어요. 맞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나. 누가 좀 도와주세요. 네, 고등학교에서, 네, 성취 기준요. 네, 성취 기준에 있었습니다. 아직 저에게는 하나 이상의 커피 쿠폰이 남아 있어서요. 예, 제가 커피 쿠폰이라고 얘기하고 질문을 드리면 선물을 드릴게요. 황인미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예, 선물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자, 성취 기준에 방금 얘기가 있어서요. 요거 두 개를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알아보시면서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핵심성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관계를 통해 피처들, 여기에 피처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빠져 있죠. 꼭 피처만은 아니지만 피처들 간에 피처들 간에 관계를 통해 데이터를 이해하고자 하는 분석 개념이 이 회귀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회귀 분석의 모델은 수학적 모델은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회귀 분석이라는 용어는 조금 광범위하게 그럼 도대체 아니 잠깐만 회귀 분석이면 그냥 선형이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원래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하면 아주 고전적으로는 1800년대 중반에 있는 프란시스 골턴까지 올라야 되겠지만 요즘에 얘기하는 회귀 분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예측해야 될 또는 맞추어야 될 타겟이 선형적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일 때, 더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거 다 치우고 타겟이 그러니까 우리가 맞춰야 될 정답이라는 용어를 쓰긴 하는데 정답이라는 용어가 좋은 말은 아니라서요. 우리가 맞춰야 될 예측해야 될 값이 선형적 수치일 때 그 수치를 맞추는 모델을 보고 총괄적으로 도합해서 회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내일의 삼성전자의 종가를 예측한다거나 선형적인 수치값, 즉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선형적 수학적인 값을, 수치값을 예측한다면 다 회귀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모델을 만들 때 통계적 방법은 어떻게 하고 머신러닝의 방법은 어떻게 다른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회귀 분석은 방금 제가 설명을 다 했죠. 맞춰야 될 점수, 공부 시간과 수면, 게임 시간을 변수, 즉 피처로 넣었을 때 우리가 맞춰야 될 종속 변수, 즉 타겟은 여기에 놓은 시험 점수야. 90.5라든지 75.5라든지 이런 선형적인 값이죠. 여기서 있어빌리티 하나만 올릴게요. 회귀 모델에서요. 여기에 들어가는 독립변수란 용어. 자, 우리 책에서는 아주 제대로 제가 표현을 했다고 이 챕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데이터 과학은 사실 인공지능 모델의 특성보다는 통계적 접근 성격이 더 강하다 그랬죠. 보통 독립변수라는 용어나 종속변수는 머신러닝의 계열에 보다 통계학에서 훨씬 더 많이 쓰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결과에 영향을 주는 원인, 이것이 독립변수고요. 이 독립변수에 따라서 종속변수가 결정이 되죠. 네, 여기서는 독립변수가 3개, 공부시간, 수면시간, 게임시간.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요. 회귀 모델에서 독립변수가 반드시 선형적 값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시간이나 수면시간이나 게임시간 같이 저런 식의 선형적 값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남자냐 여자냐 하는 이산적 값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걸 꽤나 혼동스러워요. 예를 들어 여기 말고 여기 우리 교과서에 없는 살짝 넘어가는 내용이지만 여기 만약에 피처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남녀라고 있을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통상 통계에서는 많이 이렇게 주죠. 뭐 여자는 1, 남자는 2, 뭐 남자는 0, 여자는 1, 뭐 이런 식으로 숫자 값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남녀, 즉 성별이라면 뭐 성별로 할게요. 성별이라면 여기에 1, 여기에 0,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값도 회귀 분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쿠폰 써볼까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라 쿠폰 써야 그렇지만 물론 이 값을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이런 명목 수치, 즉 명목 변수라고 부르죠. 여기에 있는 선형 수치 값이하고 명목 변수를 회귀 모델에 쓰려면 얘를 뭐로 바꿔줘야 되죠. 그 바꾸는 방법을 통상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나세요? 네, 이미정 선생님, 제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많이 급하셨던 모양이네요. 네. 이미정 선생님, 원활 인코딩 맞으세요. 왜? 원활 인코딩이고요. 하나 있어빌리티를 높일게요. 원활 인코딩은 컴퓨터, 즉 머신러닝을 컴퓨터 쪽에서 할 때 원활 인코딩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통계 쪽에서는 원활 인코딩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불러요, 혹시? 예, 더미 변수. 더미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으니까요. 자, 이게 회계분석의 개념. 네, 여기서 책에서 굳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에 학생들의 지식을 증가하기 위해서 회계 모델은 말이야 선형 회계 모델이 있고 비선형 회계 모델이 있어. 자, 비선형 얘기 모델은 직선의 형태로 모델링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수학적 방법을 써서 그 회귀 모델, 즉 회귀 모델이 함수거든요. 그 함수를 만들었을 때 직선의 형태가 아닌 곡선 형태가 되었을 때 여기에서는 이렇게 2차원의 형태, 즉 우리 x제곱의 형태의 함수만 얘기하는데요. 꼭 그렇진 않아요. 3차나 4차가 나타날 수 있는데 어쨌든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곡선 형태로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자, 이런 곡선 형태로 만드는 모든 모델을 일반적으로 네, 비선형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2차 함수만 꼭 비선형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통상 많은 부분에 2차 함수만 얘기를 하죠. 자, 여기 선형 얘기 모델, 비선형 얘기 모델을 학교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머신러닝 모델에서는 비선형 매기가 꼭 이런 함수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머신러닝 모델의 대부분들이 비선형 모델들이 저기 앙상블 모델들이 여러분들 인공지능 기초 시간에 배웠다면 대부분 다 이 디시전 트리를 계량한 모델들, 다 앙상블 모델이죠. 뉴럴 네트워크도 비선형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 뉴럴 네트워크를 확장시켜서 뭐 딥러닝 모델을 만들었다. 그게 다 비선형 모델이 됩니다. 요건 확실하게 구별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선형 얘기 모델이냐, 비선형 얘기 모델이냐.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모델들을 만드는데 선형 회귀 모델을 빼고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비선형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어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혹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나요? 통계적인 회귀 모델과 머신러닝에서의 회귀 모델의 차이는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그 차이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봤을 때 선형이나 비선형이냐를 그렇게 나눠서 통계적 회귀냐 머신러닝 회귀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더 궁극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점만 살펴보고 회귀는 살짝 넘어가죠. 자, 여기 보면 통계학 얘기도 교과서에서 아주 이쁘게 나오고요. 기계학습 얘기도 아주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 오늘 관점이 통계학적 회귀 모델과 기계학습 모델의 회귀 모델의 차이를 여기서 설명에는 궁극적인 건 여기 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통계학의 회귀와 기계학습의 즉 머신러닝 회귀의 차이는 뭐냐? 이 목표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건 책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다 되실 텐데 제가 굳이 강조를 하면요. 통계적 회귀 모델의 목적이 피처들 간의 관계 해석이 목적이에요.
예측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계학습의 회귀 모델의 가장 최종 목표는 정확도를 최대화해서, 즉 아까 그 R스퀘어 값, 결정계수 값을 최대로 만들어서 예측의 효율을 올리는 게 기계학습 회귀 모델의 목표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면요. 삼성전자의 종가를 예측하는 회귀 모델을 만들었는데 통계학적 회귀 모델은 그게 어떠한 피처들 간에 어떤 영향으로 종가가 이렇게 결정되는지를 파악하면 통계적 접근이고요. 그거 다 필요 없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내일 종가를 예측하는 정확도를 올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이 최종 단계의 목적이라면, 그건 기계학습적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정확한 분석 방법입니다. 자, 회계에서는 요 정도 얘기하는 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MSE는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가설 검정에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난무를 하죠. 그래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데이터 과학을 학교에서 강의를 하실 때에 선생님 입장에서 조금 학생들 앞에서 이서빌리티를 높이고 싶다면 기초 통계와 관련된 책자를 먼저 한번 이해를 하시고 데이터 과학을 접근하시면 나오는 용어들을 저희가 친절하게 날개에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좀 더 이해에 이해가 깊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무가설, 대립가설 등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은 실제 모델을 만들어서 분석해 봅니다. 그래서 친절히 저희가 조금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같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통계적 접근으로 회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거 말고, 즉 통계적 접근으로 만들었다는 건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디시전 트리 같은 비선형 회귀 모델을 통해서 회귀 모델을 만들어서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이렇게 회귀 모델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귀 모델 다 했으니까 이제 비지도 학습 두 가지 모델인 군집 분석과 군집 분석의 대표적인 건 클러스터링이죠. 클러스터링과 연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추 있겠네요.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군집 분석이죠. 군집 분석은 말 그대로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데이터들을 어떻게 묶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고 접근하는 방식이 군집 분석입니다. 여기에는 학습 목표에 이렇게 나와 있죠. 데이터 속성에 대한 유사성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군집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군집 분석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즉,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군집 분석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그룹핑할까가 목표인 게 군집 분석이죠. 클러스터링 어널리시스 또는 클러스터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없어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군집 분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계층적 크게 나누면 저희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는 건 비계층적 군집과 계층적 분집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여기 분할 군집, 병합 군집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클러스터를 두 개로 나누면 이렇게 쪼개지고 세 개로 나누면 여기서 다시 쪼개져서 이렇게 쪼개지는 이런 식으로 뭔가 내도도 비슷한 걸 만들어서 만드는 형태를 계층적 군집이라고 하고요. 사실 교과서에는 이런 예제는 많이 안 나오죠. 그렇지만 이렇게 군집을 형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언어 분석을 많이 할 때 이런 계층적 군집을 많이 씁니다. 뭐 이렇게 분석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있는데 이 정치적 얘기를 하면 항상 위험한데 정치적 내용은 아니니까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연설문들을 모두 다 모아놨거든요. 뭐 저희 교과서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한번 해보시면 학교에서 고등학교 프로젝트로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 보관소의 아카이브에 가면 역대 대통령들의 연설문들을 모두 다 텍스트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어느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과 가장 비슷한 형태의 톤을 가지고 또는 비슷한 형태의 문체를 가지고 연설을 했을까를
분류를 해낼 수 있어요. 그때 많이 사용해내는 게, 분류가 아니고 군집을 해낼 수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방식이 계층 군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A 대통령, 여기에는 뭐 B 대통령, 여기에는 C 대통령, 여기에는 A 대통령, B 대통령, 여기에는 C 대통령, D 대통령, 이렇게 군집을 모아낼 수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게 계층 군집이고요. 비계층적 군집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즉 인공지능 기초에서 많이 등장하는 녀석이 여기에 있는 K-means 같은 겁니다. 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뭐랑 많이 헷갈리시죠? K nearest neighbor랑 굉장히 많이, K는 소문자니까 K nearest neighbor랑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K nearest neighbor는 여러분들 모두 알다시피 지도학습 방법, 쟤는 타겟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요. 타겟이 없을 때는 K-means를 많이 씁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자, 나머지 내용들은 교과서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고요. 제가 여기서 시간 관계상 핵심으로 삼고 싶은 내용은 K-means, 즉 군집 분석에서는 요 군집 분석의 절차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해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의 실루엣 개수입니다. 실루엣 개수. 자, 도대체 실루엣 개수가 뭔데 오늘 첫 번째부터 나오느냐? 실루엣 개수는 뭐를 평가하실 수 있는지 하면, 여기 평가란 말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데 어떤 지표인가 하면, 얘가 지금 군집을 했을 때에 군집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양한 것들 만들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군집의 개수는 정해져 있는 정답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개의 사람들의 피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1,000명쯤 있어. 이 1,000명쯤의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눌지, 세 그룹으로 나눌지, 네 그룹으로 유사성을 따져서 나눌지는 제가 일단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는 측정할 수 있는가 하면, 두 그룹으로 나눴을 때 타이트하게 모이는지, 세 그룹으로 나눴을 때 좀 더 타이트하게 나누는지는 수치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실루엣 계수입니다. 실루엣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의할게요. 군집 분석은 비지도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얘의 그룹에 타겟이 애초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책들에서 실루엣 계수가 성능 평가, 얼마나 우리가 정확한 그룹핑을 했는지, 즉 5개의 그룹이 가장 좋은 거야, 6개의 그룹이 가장 좋은 거야를 측정해내는 값으로 실루엣 계수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거는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얘는 레이블이 없는 거고요. 5개를 모으든 6개를 모으든 그건 휴먼 팩터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건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넷플릭스의 사용자들마다 그룹핑을 해서 recommend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A 사용자, B 사용자들을 쭉 1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한 100개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 그룹 내에 보지 않은 내용을 그룹 내 상호 간에 추천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여기서 100개는 원래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니잖아요. 그건 넷플릭스에 있는 실장님이 알아서 정하시는 값이에요. 우리는 100개로 그룹핑을 해보자. 다만 뭐는 측정할 수 있다고요? 100개로 나눴을 때보다 150개로 나눴을 때 훨씬 더 쫀쫀하게 모이더라는 수학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게 실루엣 계수라고요. 자, 그러면 실루엣 계수 얘기를 했으니까 시간 관계상 딱 맞게 들어가겠네요. 여기 실루엣 계수는 이렇게 구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 혹시 수식을 저희가 날개에다가 써놓고 실루엣 계수를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실루엣 계수는, 실루엣 값은, 계수라고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값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피처들 하나하나마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하나마다. 왜냐하면 여기 계산하는 게, SI가 여기 보시면 개별 데이터잖아요. 개별 데이터의, 요 데이터의 실루엣 값이에요. 요 데이터의 실루엣 값이고요. 그 값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았을 때 평균 1에 가까우면 아주 타이트하게 모여지는 거다라는 값이 실루엣 계수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0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고, 그 샘플들 각각의 실루엣 개수를 다 구해봤더니 그게 평균을 냈을 때 1에 가까워. 그러면 수학적으로 가장 타이트하게 잘 모인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계산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BI가 뭐라고 돼 있죠? 여기에 개별 데이터와 개별 데이터 I와
가장 가까운 다른 군집의 데이터들의 평균 거리예요. 평균 거리를 측정하는 건 기하학적으로 거리, 유클리드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평면 좌표상의 값으로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자, 그걸 좀 더 깊이 표현하면 여기 i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 요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요 점과 여기에 있는 나머지에 있는 그룹에 있는 다른 그룹에 있는 모든 점과의 거리의 평균값을 구한 게 BI. AI는 내가 속한 그룹에 따른 데이터들과 거리를 구한 값의 평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잘 그룹핑이 쫀쫀하게 됐다면 BI 값이 훨씬 큰 게 정상이겠죠. AI 값보다. 왜냐하면 AI는 여기 아주 타이트하게 모여 있는 값이고 BI는 멀면 멀수록 여기에 이렇게 잘 그룹핑이 됐다면 나는 여기 속했으니까 다른 그룹에 있는 것과 거리의 평균을 구한 게 내 내부의 거리의 평균을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작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AI, BI 중에 더 큰 값. 이것도 상식적으로 뭐가 더 크게 나와야 돼요? 여기에 맥스 값이니까 가장 큰 값은 BI 중에 뭔가가 가장 크겠죠.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개별 데이터 i와 가장 가까운 다른 구집.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가장 가까운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잠시 제가 설명 그림을 그릴 때 잘못 그렸네요. 이게 요 군집에서 요 데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군집은 아마 요 녀석이겠죠. 요 녀석과의 가장 가까운 군집이니까 요들 간의 가장 평균 거리 군집과 상위성을 보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큰 값, 상식적으로 뭐가 더 커야 돼요? AI보다 BI가 더 큰 게 정상이에요. 자, 요걸 구한 게 실루엣 개수예요. 그런데 만약에 잘못 구했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얘가 여기에 이렇게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어떤 점인데, 이 점을 굳이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여기에 포함시켜 놨다면,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림 다시 그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찍을게요. 여기에 점이 하나 있는데 얘가 여기 빨간색 그룹에 들어가지 않고 굳이 내가 뭔가 잘못 세팅을 해서 즉 계산하는 과정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실루엣 개수 값은 낮아지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얘는 사실은 여기에 훨씬 더 가까운데 저기에 있는 거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짝이 그룹 내에 있는 다른 데이터들과의 값이 훨씬 더 커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BI가 훨씬 더 커지는 문제가 생기겠죠. 자기가 속한 이질 집단의 값보다. 자, 요걸 값을 구하는 게 실루엣 계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요걸 학생들과 공부를 하실 때 얼마나 방금 제가 표현했죠. 얼마나 쫀쫀하게 모였는지를 계산하는 값이 분집 분석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죄송한데 저건 얼마나 성능이 좋냐를 나타내는 값이 아니에요. 예전역에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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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데 속해야 된다는 레이블이 없어요. 비지도 학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여기에 속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실제는 얘는 그냥 이 집단에 속하는 녀석인데 아웃라이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속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속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수학적으로 봤을 때, 수학적으로 거리를 계산했을 때 통상 이 녀석은 여기 가는 게 더 상식적이겠네를 계산하는 게 실루엣 계수입니다. 질문은 남겨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본집 분석에서는 이해하기 가장 곤란한 녀석이 실루엣 계수이고요. 나머지 저희가 교과서에 썼던 K-민즈 방법으로 실제 어떻게 그룹핑을 해내는지는 반복적 작업으로 가장 가까운 그룹끼리 모으는 거니까요. 교과서를 아마 처음 들어보셨다고 해도 K-민즈를 처음 들어보셨다고 해도 교과서를 보시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을 거라고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1에 가까울수록 데이터가 자신에 속한 군집 내의 데이터들과 밀집되어 쫀쫀하게 모인 거고요. 마이너스에 가까우면 아예 잘못된 경우가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군집 분석을 실제 해보는 것을 넣어놨는데요. 여러분들 고객의 쇼핑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맞춤형 데이터를 캐글해 받아서 학생들과 실제 재미있게 실습을 해보기 위해서 군집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요. 오렌지 3를 이용해서 캐글 데이터의 내용을 실습하는 내용으로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재미있는 것 또는 쉬운 거는요. 오렌지 3에서는 K민즈를 땡겨와서 구하는 게 가장 쉽고요. 요거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조금 넘을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K민즈 오렌지의 위젯에 보면 여기에
from fixed가 아니고 fixed O라고 넣어진 건, 야, 그룹을 실루엣 개수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5개의 그룹으로 만들어 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from 2 그리고 8까지. 이게 뭐냐면 그룹을 2개로 해보고 3개로 해보고 4개로 해보고 5개로 해보고 블라블라블라 8개까지 했을 때에 모든 경우에의 실루엣 개수의 평균값을 좀 구해줄래? 라고 해주면 이 옵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구해봤더니 2개일 때 실루엣 개수의 평균이 0.305 정도, 5개일 때 0.555, 그리고 8개일 때는 0.45 정도 나왔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실루엣 개수가, 예, 1에 가까우면 가장 쫀쫀하게 모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가 가장 쫀쫀하게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5로 일단 그룹핑을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방식이 수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룹의 개수를 정한 거지.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건 정답은 아니라고요. 정답은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네, 비지도 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0.5 정도면 쫀쫀하다고 할 수 있냐? 실무에서요? 네. 그 정도면 0.5 정도 나왔으면 쫀쫀하다고 봐야 돼요. 뭐 그거 이상, 사실은 실무 데이터는 저거보다 훨씬 더 적은 값이 나와요. 그 신뢰 계수 포함하면. 0.5 정도면 굉장히,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나중에 이거 그림으로 꼭 그려보십시오. 그림으로 그려보면 눈에 봐서 확연히 쫀쫀하게 나오는 그룹. 여기 지금 확연히 나타나잖아요. 5개. 예. 5개를 체계적으로 이걸 4개로 모으면 되게 이상하겠죠. 그렇죠? 5개는 가장 쫀쫀하게 나오겠죠. 지금 제가 펜을 놓았는데요. 5개면 가장 쫀쫀하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걸 4개나 3개로 하면 조금 이상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 보기에도 그래요. 보기에도 그런데 저게 정답이 아니라고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자, 요거는 재빠른 속도로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갈게요. 마지막 하나 남았죠. 연관 분석입니다. 저희 49분인데 원래 이거 50분까지 하는 건데 제가 10분을 넘기겠네요. 연관 분석은 상관 분석이라는 용어를 간혹 혼용해서 쓰시는데요.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association, 어떤 연관이 있느냐. 상관이라고, 이게 상관이랑은 이따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주로 거래 트랜잭션 데이터라고 얘기해서 뭔가 상업적 거래를 하는 데이터들을 트랜잭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전산학 전공하신 선생님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의 그 모든 시퀀서들을 보고 트랜잭션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업적 행위가 일어나는, 거래가 일어나는 그 데이터 속에서의 그 데이터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즉 연관을 분석하는 방법을 association analysis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어렵죠? 그냥 가장 간단하게 association analysis, 연관 분석은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고 사실상 흔히 다른 교과서에도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연관 분석이 equal,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예 틀렸다라고 얘기 못 하는데요. 연관 분석 equal 짱바구니 분석이다.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맞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그래. 얘는 이 정도로 표현할까요? 사실은 연관 분석은 장바구니 분석 외에도 많은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장바구니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연관 분석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거의 같은 거야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정의하면 장바구니 분석은 연관 분석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에 속합니다. 같은 거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고요. 자, 연관 분석은 이런 개념을 가집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으로 드렸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연관 분석, 그중에서도 우리 교과서에는 물건들의 구매와 관계된 분석을 하는 장바구니 분석을 대표적인 사례로 설명을 할 텐데 뭐 이런 걸 분석해 보는 거죠. 빵을 구매하는 고객이 버터도 자주 구매하는지, 그러면 비슷한 데 놓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마트를 갔는데 우리 이게 안 돼? 방송은 아니죠. 다행이다. 특정 회사 벤더를 얘기해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 하필 이마트냐? 난 이마트 싫어하고 코스트코 하는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코스트코를 갔더니 뭐 기저귀를 파는데 바로 옆에 맥주가 있다. 사실은 이거 실제 사례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기저귀 파는 코너에 맥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과자를 파는 뭐죠? 팝콘을 파는 코너에 맥주가 같이 갈려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진열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 이 장바구니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바구니 분석 중에서는
다른 건 다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뭐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타겟으로 삼아서 끝을 맺어볼 건가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또 세 가지 관계입니다.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요 세 가지가 장바구니 분석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수학적으로 그럴싸하게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일단 말로 볼게요. 지지도는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거래 중에서 특정 상품 두 개가 있다면 이 두 개가 함께 나타나는 비율.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인데 이마트에 수없이 많은 거래 내역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소고기랑 뭐라고 할까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소고기랑 지포랑 구매 내역이 함께 영수증 하나에 함께 나타나는 그런 비율을 지지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럼 잠깐만, 지지도만 있으면 두 개가 연관이 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냥 아주 극단적인 경우인데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A마트의 거래상부에 모든 거래에 다 모든 사람들이 지포를 샀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우산을 샀다면, 그럼 지포 사는 인간은 모두 다 우산을 사겠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 흔한 거죠. 모두 다 산 거니까 걔는 아니 그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두 개가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지도는 먼저 지지도만 있으면 안 되는 게 A 상품을 사는 그런 행위가 B 상품하고 같이 일어나는 비율, 함께 일어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뢰도는 특별히 A 상품을 구매한 거래 중에서 B 상품도 함께 구매된 거래의 비율. 자, 이게 개떡 같은 말이죠. 요건 사례를 보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에 리프트라고 부르는 향상도인데요. 신뢰도를 상품 B로 나누면 향상도가 됩니다. 이건 실제 사례를 보면서 마지막을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 이런 사례가 있어요. 어떤 마트에 삼겹살, 식빵, 쌈장, 콜라, 우유, 상추가 있는데 봤더니 고객 1번부터 7번까지가 구매를 했더니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자, 그러 보면 이 고객 1번이 삼겹살도 구매했고 콜라도 구매했고 고객 3번도 삼겹살 구매했고 콜라도 구매했고 고객 5번도 삼겹살 구매하고 콜라도 구매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저 두 개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지지도 그리고 신뢰도 향상도로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먼저 뭘 계산할 건가 하면 연관 분석의 지표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여기 보시면 지표를 계산하기 전에 필요한 걸 확인을 해보면요. 삼겹살 A를 구매할 확률은 전체 거래가 7건, 전체 오늘 고객이 7명이 있으면 7건의 거래고요. 삼겹살은 5번 구매됐죠. 하나, 둘, 셋, 넷, 5번. 요건 이해되시죠? 그리고 콜라를 구매한 건 전체 7개의 거래 중에 트랜잭션 중에 4개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삼겹살 A랑 B를 동시에 구매할 확률은 이렇게 구하죠. A 교집합 B인 거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A, B가 동시에 나타나는 건 요 케이스, 요 케이스, 요 케이스니까 전체 7개의 트랜잭션 중에 3개가 그 거래가 나타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지지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A 교 B. 네, 요거. 계산하면 전체 거래수 7 중에 3개가 같이 나왔으니까 0.432 지지도예요. 그러니까 전체 거래 중에 삼겹살과 콜라를 동시에 구매한 사람의 비율은 43%가 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신뢰도는 조건부 확률이에요. 자, 조건부 확률 어떻게 구하는 거죠? 삼겹살을 구매한 사람이라면 또는 예, 콜라를 구매한 사람이라면 먼저 선행 조건이 붙어야죠. 이 경우는 삼겹살을 구매했다면 콜라를 구매할 신뢰도는 어떻게 구하는가? 즉, 삼겹살 A를 구매했을 때 콜라 B를 구매할 확률은 조건부 확률을 구합니다. 요렇게 구합니다. 밑에 먼저 A를 구매했을 확률이 분모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A교 B를 구매할 확률이 이렇게 돼요. 이게 조건부 확률이죠. probability B dash A라고 하면 A를 구매한 인간들이 즉 A를 구매한 경우 그 경우에서 B를 구매한 경우 자 계산해 보시면 삼겹살을 구매할 확률은 7건 중에 5개 A교 B를 구하면 7건 중에 3건이니까 0.6이 신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뭐 나름대로 신뢰도가 높아. 그러니까 삼겹살을 구매하는 행위는 콜라를 구매하는 행위와 연관이 있어라고 얘기할 때 괜찮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때는요, 신뢰도와 여기 앞에 있는 지지도를 다 보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리프트 향상도는요, 삼겹살 콜라의 향상도는 삼겹살을 사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콜라만 구매했을 때에 대비 삼겹살 콜라를 같이 샀을 때의 확률이에요.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구하면 여기 구해 보시면 콜라를 구매한 경우, 그 다음에 삼겹살과 콜라를 함께 구매한 경우 이렇기 때문에 요 식을 계산하면 1.05가 나와요. 뭐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해석을 붙여놨어요. 향상도, 즉 리프트 값이 1이므로 삼겹살을 구매할 때 콜라를 구매하는 것은 연관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연관 분석에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를 이용해서 두 개를 구매하는 행위가 연관이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9시가 돼서 한마디만 첨언하고 끝내겠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여기에 연관 분석을 할 때 학생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 뭐냐면 연관 분석을 했을 때 A 행위를 했을 때 B 행위를 하는 연관이 있다라고 나오면, 즉 향상도와 지지도, 신뢰도를 체크했는데 다 값이 높아서 이거 생각보다 굉장한 연관관계가 있어라고 나오는 결과를 해석을 할 때 두 개의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저희가 교과서에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인과관계랑 상관관계, 즉 연관관계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겹살을 사는 행위가 콜라에 영향을 준다. 즉 삼겹살 사는 놈은 필연적으로 콜라를 사겠거니, 이렇게 분석할 수가 없는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마지막으로 이 사례 하나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스크림 구매자의 수와, 조금 무서운 얘기인데 생각나는 게 이밖에 없어서요. 물에 빠져 죽는 사고자, 즉 익사자의 숫자에 연관이 있냐라고 계산을 지금처럼 지지도, 향상도 데이터를 구해와서 지지도, 향상도, 리프트, 신뢰도를 구하면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렇지만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스크림을 사면 물에 빠져 죽을 건 아니잖아요. 두 개의 인과관계는 없어요. 연관이 있을 수는 있어도. 반면에 기온이 오르면 아이스크림 구매가 느느냐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과서에는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구별하는 별다른 시도는 하지 않고 있지만, 학생들이 이거 공부를 할 때 인과성이 있느냐와 연관관계가 있느냐는 다른 거다라는 게 머릿속에 꼭 들어가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관분석 알고리즘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아프리오리인데 읽으면 A 또는 priori라고 더 많이 읽습니다. 저 알고리즘이 연관관계를 분석하는데 실질적으로 코딩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1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교재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